가구 딸린 새빵 오헨리. 뉴욕시 로우웨스트 사이드 지역의 붉은 벽돌집 일대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흐르는 세월 따라 속절없이 떠돌며 불안정하게 살아간다. 자기 집을 갖고 있지 않은 그들에게는 새빵은 수백 개나 있다. 그래서 이 새빵에서 저 새빵으로 정처 없이 옮겨 다니는 영원한 떠돌이로 그 첩뿐 아니라 마음과 정신도 언제나 떠도는 신세이다. 그들은 즐거운 나의 집을 재즈풍으로 부르고 그들 가정의 수호신은 종이 상자에 넣어 모시고 다닌다. 그들에게 책넓은 모자에 꽂혀있는 담쟁이 등굴이 벽의 담쟁이요 화분에 심은 고무나무가 곧 무화과나무 정원수와 다름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머물렀던 이 지역의 집들에는 당연히 수많은 이야기거리가 존재하는데 대부분 신통치 않은 지루한 얘기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떠돌이 손님들이 남긴 흔적 가운데 유령이 한둘 남아있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일이겠다. 어둠이 내린 어느 날 저녁, 젊은 남자가 흐름한 붉은 벽돌집 사이를 돌며 집집마다 초인종을 울렸다. 12번째 집에 이르러서야 젊은이는 초라한 손가방을 문 앞 계단에 내려놓고 모자의 리본 띠와 이마에 앉은 먼지를 닦았다. 멀리 저택 깊숙한 곳 어딘가에서 초인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젊은이가 방금 누른 12번째 저택 현관으로 주인 여자가 나왔다. 마치 호두 속을 속속들이 파먹고 배를 채운 해충이 빈 껍데기 속에 다시 또 먹이를 채워 넣으려는 듯한 표정의 여자였다. 젊은이는 새빵이 있느냐고 물었다. 집주인이 말했다. 들어오세요. 3층 뒷방이 지난주부터 비어있기는 한데 한번 보시겠어요? 주인 여자의 목소리는 마치 안쪽에 모피를 낸 목구멍에서 나오는 듯 했다. 젊은이는 그녀를 따라 층계를 올라갔다. 어디에선가 희미한 한 줄기 빛이 새어들어 어두컴컴한 복도를 그나마 희미하게 비추었다. 두 사람은 원래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낡아서 푸석이처럼 너덜거리는 카펫을 밟으며 소리 없이 계단을 올라갔다. 햇볕도 들지 않고 기괴한 냄새가 나는 공기 속에 계단 군데군데 이끼가 무성하게 피어 그럴 때마다 살아있는 생물체를 밟은 듯 발바닥이 끈적거렸다. 계단 모퉁이마다 빈 벽감이 보였다. 아마 예전에는 화분이 놓여 있었을 텐데 그랬다면 탁하고 더럽게 오염된 공기 때문에 분명 시들어 죽었을 것이다. 어쩌면 벽감에 성인들을 새긴 조각상이 세워져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랬더라도 요정과 악마가 조각상들을 어둠 속에서 끌어내 불경스러운 저 아래 가구 딸린 방구석 깊숙이 처박아 버렸을 터였다. 집주인이 모피를 댄 목구멍에서 나오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방이에요. 비어있을 때가 거의 없어요. 지난 여름에는 아주 점잖은 사람들이 살았죠. 말썽이란 일으킨 적이 없었고 집세도 선불로 꼬박꼬박 냈어요. 수도는 저 복도 끝에 있어요. 스프로울스 양과 무니 씨가 이 방에서 석 달을 살았죠. 유랑극당에서 총극을 한다나 봐요. 미스 브레타 스프로울스라고. 어쩌면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네. 참, 그건 무대에서만 쓰는 예명이었을 뿐이었지. 저기 서랍장 위에다 결혼 증명서를 액자에 끼워 걸어 놓았죠. 가스는 여기 있고 보시다시피 옷을 넣을 붙방이장이 많아요. 누구나 좋아하는 방이에요. 그렇게 오래 비어있는 법이 없어요. 젊은이가 물었다. 이 집에 극단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이 삽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락날락하지요. 우리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극단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요. 여기는 극장이 많은 지역이니까요. 배우라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한 곳에 오래 머무는 법이 없지요.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만큼 있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들락날락하니까. 젊은이는 일주일치 방세를 미리 내고 방을 쓰기로 계약했다. 피곤하다면서 방을 곧바로 쓰고 싶다고 했다. 그는 돈을 세어 집주인에게 건네주었다. 주인은 방 안의 모든 것이 심지어 수건과 물까지 구비되어 있다고 말했다. 주인이 밖으로 나가려 하는 순간 그는 혀끝에 달고 다니며 수도 없이 던졌던 질문을 또다시 했다. 혹시 여기 새들었던 사람들 중에 젊은 여자 베슈너 양이라고 엘로이즈 베슈너 양이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극장에서 노래를 했을 거예요. 어여쁜 아가씨인데 보통 키에 가냘프고 발그스름한 금발을 하고 있어요. 왼쪽 눈썹 옆에 검은 점이 있어요. 아니, 그런 이름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사람들, 극장 사람들은 새빵을 옮기듯이 이름도 자주 바꾸니까요. 들락날락 하는 거지요. 모르겠어요. 그런 이름은 남아있지 않아요? 아니, 몰라요. 언제나 없다는 대답뿐이었다. 5달 동안 끈질기게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물었지만 번번이 돌아온 말은 모른다는 대답뿐이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 낮에는 매니저와 대리인, 학교, 합창 단원들에게 묻고 다녔고 밤에는 인기 배우들이 총 출연하는 극장의 관객 사이를 헤집고 다니는 것에서부터 설마 이런 곳에서 그녀를 만날까 두렵기까지 한 싸구려 음악실에 이르기까지 샅샅이 찾으며 돌아다녔다. 그 누구보다 그녀를 사랑했던 그로서는 온갖 노력을 다한 것이다. 그녀가 집을 나가 종직을 감춘 뒤로도 그는 강으로 둘러싸인 대도시 어딘가에 그녀가 있으리라 굳게 믿었다. 그러나 뉴욕이라는 도시는 모래 알갱이들이 쉼없이 움직이는 밑바닥 없는 거대한 모래늪 같아서 오늘은 모래밭 위에 있던 작은 알갱이들이 내일이면 끈적거리는 진흙더미 속에 묻혀버리는 곳이었다. 가구 딸린 새빵은 열렬한 거짓 환대로 새 손님을 맞이했다. 이를테면 매춘부의 허울뿐인 미소처럼 서둘러 해치우는 의무적인 환영 인사였다. 조미 쓴 가구들, 누더기 천을 씌운 소파와 의자 2개, 창문 사이에 걸린 한 보폭 쯤 되는 싸구려 전신 거울, 한두 줌의 금박 그림 액자와 방구석에 놓인 노쇠 침대 털이 그나마 위안이라면 위안이 되었다. 힘없이 의자에 기대앉은 손님에게 그 방은 바벨탑 속의 방처럼 알아듣기 곤란한 어지러운 말로 그 방에 새들어 살았던 사람들의 사연을 들려주리는 듯 했다. 파도가 소용돌이 치는 바다 같은 때 묻은 마룻바닥에는 알록달록한 색깔로 짠 러그가 마치 현란한 꽃들이 만발한 네모난 열대의 작은 섬처럼 깔려 있었다. 화려한 벽지를 바른 벽에는 집 없는 사람들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새 집을 옮길 때마다 끌고 다니던 위그노 교도의 연인들이나 첫 말다툼, 결혼 피로연, 샘가의 프시케 같은 그림이 걸려 있었다. 점잖은 형태의 벽난로는 아마존 발레단의 허리띠처럼 삐딱하게 드리워진 커튼이 가리고 있어서 흉해 보였다. 벽난로 위에는 새들어 살던 사람들이 행운의 돛을 달고 새 항구를 찾아 떠날 때 버리고 간 쓸모없는 물건들, 조잡한 꽃병 1-2개, 여배우 사진들, 약병, 짝이 맞지 않는 트럼프 카드 등이 흩어져 있었다. 가구 달린 새방에 살던 사람들이 남기고 간 자잘한 물건들은 흡사 암호가 풀리듯이 하나하나 의미 있는 흔적으로 되살아났다. 화장대 서랍장 앞에 깔린 러그가 실밥이 터지도록 달아 빠진 것을 보면 예쁜 여자들이 방에 많이 몰려들었던 모양이다. 벽 위에 남은 조그만 손자국은 골방에 갇혀 살던 아이들이 햇살이나 공기가 새어드는 쪽을 더듬어 찾았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폭탄이 터진 흔적처럼 사방으로 튀긴 물방울 자국은 벽에 던진 유리잔이나 병이 안에 든 내용물과 함께 박살났던 게 분명했다. 전신 거울 위에는 유리칼로 마리라는 이름이 삐뚤빼뚤 새겨져 있었다. 가구 딸린 새방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어쩌면 화려하면서도 차가운 방 분위기에 몹시 화가 나서 방에게 화풀이를 했던 모양이다. 가구들은 하나같이 부서지거나 깨지고 흠집이 났다. 스프링이 튕겨져 나와 뒤틀어진 소파는 괴기한 발작의 고통에 휩싸인 채 살해된 무서운 괴물처럼 보였다. 육중한 무언가에 부딪혔는지 대리석 벽난로에는 큼직한 조각이 떨어져 나간 흠집이 있었다. 마루바닥에 깔린 널판지도 한 장 한 장 저마다 고통으로 비신음하며 비명을 질렀다. 이 모든 악의와 상처가 한때는 이 방을 자신들의 보금자리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저지른 소행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렇게 화를 낸 것은 부질없이 남아있던 가정에 대한 본능이 기만당했기 때문이며 그들의 분노를 부채질한 위선적인 가정의 수호신에 대한 분풀이였는지도 모른다. 흐름한 오막살이라 할지라도 자기 보금자리라면 쓸고 닦고 가꾸며 소중하게 아끼는 법이다. 젊은 세입자가 의자에 앉아 가만히 이런 생각들을 엮어가는 동안 가구 딸린 새방 특유의 소리와 냄새가 방 안으로 흘러왔다. 어느 방에서는 참다 못해 터진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또 다른 방에서는 혼자말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소리, 주사위를 굴리는 소리, 자장가 부르는 소리, 누군가 힘없이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위층 방에서는 신나게 켜는 벤조 소리가 들렸다. 어디선가 문들이 쾅쾅거리며 닫혔고
고가를 지나가는 기차가 간헐적으로 내뱉는 요란한 소리도 들렸다. 고양이 한 마리가 뒤쪽 울타리에 앉아 청성맞게 울었다. 그는 지방 공기를 들이마셨다. 냄새라기보다 축축한 맛에 가까웠다. 리노리움에서 나는 지독한 냄새와 흰 곰팡이랑 다 썩은 나무 냄새가 뒤섞여 마치 지하실에서 나는 냄새 같은 차갑고 귀퀴한 악취가 났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있는 방 안에 갑자기 달콤한 목수초 향기가 가득 찼다. 진하고 향긋한 향기는 한 줄기 바람이 불어오듯 풍겨왔기에 살아있는 방문객이라도 찾아온 것만 같았다. 그래서 젊은이는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기라도 한 것처럼 당신 왜 그래? 라고 외치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뒤를 돌아보았다. 짙은 향기가 그에게 달라붙어 온몸을 감쌌다. 순간 혼란스러운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그가 향기를 붙들려는 듯 두 팔을 내밀었다. 어떻게 향기가 그토록 단호하게 사람을 부를 수 있었을까? 그것은 분명 냄새가 아니라 소리였으리라. 그렇다면 지난날 그를 건드리고 어루만져주고 부드럽게 껴안아준 것도 소리였단 말인가? 그가 소리치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가 이 방에서 살았구나. 젊은이는 방 안에서 그녀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가 지녔던 것, 만졌던 것이라면 아무리 작더라도 알아볼 수 있으리라 믿었다. 방 안을 감싸고 흐르는 목서초 향기. 그녀가 좋아해 자기만이 독특한 향기로 만든 이 향기는 어디에서 왔을까? 방 안은 대충 정리되어 있었다. 화장대 서랍장 위에 깔린 얇고 엉성한 덮개 위에 머리핀이 5-6개쯤 흩어져 있었다. 그런 핀은 여자라면 꺼리지 않고 자주 가까이 하는 물건이라 그것을 썼던 주인의 마음 상태나 그것을 쓴 시간 따위를 도무지 헤아릴 수 없다. 그는 누구의 것인지 확인할 길 없는 핀들을 그들도 보지도 않았다. 화장대 서랍을 샅샅이 뒤지다 누군가가 버리고 간 작고 너덜너덜한 손수건을 하나 찾았다. 그는 손수건을 얼굴에 갖다 댔다. 외설스러운 헬르오트로프 향이 코를 찌르자 그는 손수건을 바닥에 내던졌다. 다른 서랍에서는 괴상하게 생긴 단추들과 공연 프로그램, 전당포 명함, 잊어버린 마시멜로 2개, 꿈풀이 책 한 권이 보였다. 마지막 서랍에서 까만 공단으로 된 머리 리본이 나왔다. 그는 멈칫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러나 머리 리본도 여성이라면 흔히 쓰는 밋밋한 장식품일 뿐 누구의 것인지 알만한 사연을 들려주지는 않았다. 어느새 젊은이는 냄새를 맡으며 돌아다니는 사냥개처럼 방 안을 이리저리 돌면서 벽들을 훑어보았고 바닥에 엎드린 채 깔개가 불룩 튀어나온 귀퉁이도 구석구석 살펴보았다. 벽난로와 탁자들, 커튼과 벽걸이, 술에 취한 듯 방구석에 비스듬히 놓인 캐비넷 등을 샅샅이 뒤지면서 눈에 띄일 만한 그녀의 흔적을 찾아보았다. 그녀는 곁에서 주위에서 뒤에서 안에서 위에서 그에게 매달려 애원하며 한없이 섬세한 감각으로 간절히 불렀기에 둔하기만 한 그의 감각으로도 그녀의 부름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는 사실은 눈치채지 못했다. 그가 다시 한번 그래 여보 하고 큰 소리로 대답하며 돌아보았다. 그는 부럽던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로서는 아직 목수초 향기 속에서 어떤 형태나 빛깔, 사랑, 앞으로 뻗은 두 팔을 분간해 낼 수 없었다. 오 하나님, 이 향기는 대체 어디서 왔고 언제부터 향기에도 음성이 담겨 이렇게 나를 부르는 걸까요? 그는 방안을 더듬고 찾고 또 찾았다. 갈라진 틈바구니와 구석구석을 죄다 뒤졌지만 고르 금악이나 담배꽁초만 나왔을 뿐이다. 이런 것들은 시큰둥하게 지나쳐버렸다. 그러다가 바닥 깔개가 접힌 데서 반쯤 피우다 버린 씨가가 나오자 화가 나서 욕설을 퍼부으며 발꿈치로 뭉개부렸다. 방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온 방을 샅샅이 뒤졌지만 눈에 띄는 것이라곤 새방을 전전하며 떠돌아다닌 수많은 떠내기들이 남겨놓은 하찮고 너절한 흔적뿐이었다. 그가 찾아다니는 그녀, 이 방에 새들어 사라질 줄 모르는 그녀, 여기에 정령이 떠돌고 있는 듯한 그녀, 그런 그녀가 남기고 온 자취는 찾을 길이 없었다. 그러다 셋집 여주인을 떠올렸다. 그는 귀신이 나올 것 같은 방에서 뛰쳐나와 곧장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는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방 앞에 멈춰 섰다. 문을 두드리자 여주인이 나왔다. 그는 가까스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애원하듯 물었다. 아주머니, 제가 오기 전에 제 방에 누가 살았던가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스프로울스와 문이라는 사람이었다니까. 브레타 스프로울스는 극장에서 부르는 이름이었고 실제로는 문이 부인이었지요. 우리 집은 점잖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평판이 좋답니다. 결혼 증명서를 액자에 끼워 벽에 못을 박고 걸어두고 있어서. 스프로울스 양은 어떤 분이었나요? 제 말은 외모 말입니다. 글쎄요. 검은 머리에 키가 작달막하고 뚱뚱하고 얼굴이 좀 우스꽝스럽게 생겼어요. 그 사람들은 지난주 화요일에 이사 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누가 살았는지도 알 수 있나요? 글쎄요. 독신 남자였는데 집마차 사업을 한다고 하대요. 그 사람은 일주일치 방세를 안 내고 가버렸어요. 그전에는 크라우드 부인이 애 둘을 데리고 넉 달 동안 살았고요. 그전에는 도일 씨라는 노인이었는데 아들들이 방세를 대신 내주었지요. 그 방에 6달을 꼬박 살았어요. 그게 벌써 1년 전 일이라서 더는 기억이 안 나네요. 젊은이는 여주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느릿느릿 방으로 돌아왔다. 방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생기를 불어넣어주던 영적 존재는 사라지고 없었다. 목수초 향기가 사라진 자리에 곰팡이 핀 가구와 밀폐된 공기에서 배어나는 귀귀하고 해묵은 냄새만 스물거렸다. 그녀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사그라들자 믿음마저 덩달아 빠져나간다. 젊은이는 잠자코 앉아 흔들리는 노란 가스등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러다 곧장 침대로 걸어가 시트를 갈기갈기 찢었다. 그러고는 칼날로 조각들을 모든 창문과 문의 틈바구니마다 쑤셔 넣었다. 모든 것이 가지런하고 완벽하게 마무리되자 그는 등불을 끄고 가스를 최대치로 털어놓은 뒤 만족스러운 듯 침대에 들어누웠다. 그날 밤은 맥쿨 부인이 맥주를 가져갈 차례였다. 그래서 맥주통을 사들고 근무를 관리하는 부인들끼리 종종 모이는 벌레가 좀처럼 죽지 않는 토굴 같은 지하방으로 가서 퍼디 부인과 마주 앉았다. 퍼디 부인이 미시한 거품 있는 잔을 앞에 두고 말했다. 오늘 저녁에 우리 3층 뒷방을 새놓았어요. 웬 젊은이가 들었는데 2시간 전에 자러 올라갔지요. 맥쿨 부인이 놀랍다는 투로 말했다. 퍼디 부인, 그랬군요. 그런 방을 새놓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새던 사람한테 얘기는 했어요? 그녀는 비밀이라도 담긴 듯이 쉰 목소리로 소곤거렸다. 퍼디 부인이 모피를 댄 목구멍에서 나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맥쿨 부인, 방마다 가구를 들여놓는 건 새를 놓으려고 그러는 건데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요? 그렇고 말고요. 새를 놓아야 우리가 먹고 살지요. 아무튼 장사 소화는 타고나셨네요. 그 방 침대에서 사람이 자살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누가 들어오겠느냐고요. 퍼디 부인이 말했다. 그럼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딱 일주일 전 오늘이네요. 제가 3층 뒷방 치우는 거 도와줬잖아요. 가스불을 켜놓고 자살을 하기에는 아까운 섹시였는데 얼굴이 조그맣고 귀여운 데다가. 퍼디 부인은 맞장구를 치면서 살짝 흠을 잡았다. 맞는 말이에요. 예쁘장한 편이었죠. 왼쪽 눈썹 옆에 그 점만 없다면요. 맥쿨 부인, 어서 맥주나 한 잔 더 드세요.